2022년 12월 5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192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목표는 좁쌀보다 작은 연료 알갱이 지름 2mm, 그 안에 갇힌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태양 중심부보다 뜨거운 온도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계산기에 숫자 하나가 찍혔습니다. 투입한 에너지 2.05메가줄, 만들어진 에너지 3.15메가줄,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짧은 순간을 위해 인류는 70년을 걸었습니다. 1950년대 냉전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꿈. 수많은 과학자가 실패했고 수많은 예산이 사라졌고 수많은 30년 후엔 될 겁니다라는 농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계산기가 인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태양을 지구에 옮겨오려는 걸까요? 그것도 하필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방식으로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어쩌면 계산된 코드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현실적인 도전은 역설적으로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바로 태양을 지구 위에 만드는 일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정교해도 진짜 별의 코어에서 벌어지는 반응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드가 아니라 진짜 물리법칙과 씨름해야 합니다. 1억 도가 넘는 온도, 원자핵을 억지로 붙이는 힘,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두는 그릇. 이건 시뮬레이션 속 트릭이 아니라 우주가 실제로 별을 만드는 방식 그대로를 재현하는 일입니다. 가상우주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류에게 무한 에너지가 생기는 순간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 우주로 나가는 것, 대규모 연산을 돌리는 것, 심지어 시뮬레이션 우주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바로 이 챕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핵융합, 한자 그대로 풀면 핵이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원자핵 두 개가 충돌해서 하나의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 보통은 수소의 두 형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이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 헬륨이 되는 순간 질량 일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질량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 사라진 아주 작은 질량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뀌어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나 원자력 아니야? 맞습니다. 둘 다 원자핵을 다루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핵분열은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금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쓰는 방식이죠. 핵융합은 반대로 가벼운 원자핵을 붙여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안전성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핵분열은 한번 반응이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폭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그 증거죠. 하지만 핵융합은 정반대입니다. 조건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반응이 즉시 멈춥니다. 1억 도라는 극한 조건을 억지로 유지해야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제를 잃는 순간 그냥 꺼져버립니다. 쉽게 말해 핵분열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위험한 차이고 핵융합은 손을 떼는 순간 저절로 멈추는 차이입니다. 밤하늘의 별, 그리고 우리 머리 위 태양, 이들이 빛나는 이유는 단 하나, 핵융합입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2500억 배. 이 무지막지한 압력이 수소의 원자핵들을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억지로 붙여버립니다. 매초 태양은 수소 6억 톤을 헬륨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질량이 매초 400만 톤, 이게 전부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 에너지가 태양 중심에서 표면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놀랍게도 수만 년에서 길게는 10만 년이 넘게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달리는 광자조차 태양 내부의 빽빽한 밀도 때문에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며 아주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햇빛은 어쩌면 수만 년 전 태양 중심에서 시작된 여행의 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태양은 겨우 1500만 도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데 왜 인류는 1억 도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태양보다 7배 가까이 뜨거워야 한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거 수소폭탄이랑 똑같은 반응 아니야? 정답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대규모 핵융합을 실현한 사건은 발전소가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1952년 미국이 태평양 에네웨타크 환초에서
첫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무려 700배가 넘는 위력, 섬 하나가 통째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소폭탄과 핵융합 발전소는 정확히 같은 물리 반응을 씁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융합. 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소폭탄은 반응을 순식간에 최대한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제어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통제 불능이 폭탄의 존재 이유입니다. 반면 발전소는 정반대입니다. 반응을 천천히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은 불이라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는 것과 벽난로로 장작을 태우는 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죠. 인류가 수소폭탄은 1952년에 만들었으면서 왜 아직도 핵융합 발전소는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폭탄은 한순간 터지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발전소는 계속 통제하면서 유지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파괴하는 것보다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었던 겁니다. 1950년대 초 냉전의 열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핵분열보다 안전하고 연료는 무한이며 방사능 폐기물도 훨씬 적은 에너지원을 만들자. 소련의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이고르 참이 1950년대 토카막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도넛 모양의 자기장 통 속에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이었죠.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실험실에서 크고 작은 토카막들이 세워졌습니다. 영국의 JET, 유럽의 여러 실험로, 미국의 여러 프로젝트들, 그런데 매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온도는 올라갔지만 플라즈마가 새어나갔고 새어나가지 않게 하면 온도가 부족했습니다. 1970년대 30년만 있으면 상용화된다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1990년대 여전히 앞으로 30년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200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런 자주 섞인 농담이 있습니다. 핵융합은 항상 30년 후에 온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30년 후에 온다. 이 농담이 얼마나 뼈 아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예산은 깎이고 연구원들은 은퇴했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인류 문명의 에너지 문제가 사실상 영원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잠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융합은 태양이 타는 원리이자 인류가 70년간 쫓아온 꿈이라는 것. 그런데 아직 진짜 핵심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1억도라는 말도 안 되는 온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불덩어리를 대체 어떻게 그릇에 담는지 인류가 찾아낸 기상천외한 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다룹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시죠. 아까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태양은 1500만 도인데 왜 인류는 1억도가 필요할까? 답은 태양이 가진 치트키 때문입니다. 바로 압력 그리고 크기입니다. 태양 중심부는 지구 대기압의 2500억 배에 달하는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런 압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태양처럼 거대한 중력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태양은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반응이 느려도 워낙 부피가 크니까 전체 에너지 생산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의 작은 실험 장치는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없습니다. 압력도 부족하고 크기도 작으니 대신 온도를 훨씬 높여서 원자핵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 즉 쿨롱 장벽을 억지로 뚫어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태양은 느긋하게 압력으로 짓눌러 반응을 일으키는 거인이고 인류의 장치는 좁은 공간에서 온도로 승부를 봐야 하는 도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원자핵이 초당 수백만 번씩 충돌할 만큼 격렬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1억도 때로는 1억 5천만 도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1억도짜리 물질을 대체 어떤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온도에서는 지구상의 그 어떤 금속도 세라믹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릇이 없다는 게 다음 70년 도전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답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물질로 가두지 못하면 물질이 아닌 걸로 가두면 됩니다. 바로 자기장입니다. 1억도의 플라즈마는 전자와 원자핵이 따로 떨어져
날아다니는 상태입니다. 즉 전하를 띤 입자들의 소용돌이죠. 그리고 그 전하를 띤 입자는 자기장 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장선을 따라 나선형으로 감기게 되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토카막입니다.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를 강력한 초전도 자석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자석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벽에 닿지 않게 허공에 띄운 채로 도넛 모양 궤도를 돌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 감옥에 태양의 불덩어리를 가두는 셈입니다. 실제 벽과 플라즈마 사이에는 진공 공간이 있고 플라즈마는 그 허공에 둥둥 뜬 채로 초고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 감옥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플라즈마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불안정해지면은 순식간에 자기장을 뚫고 나가 벽에 부딪힙니다. 이걸 붕괴라고 부르는데 이 붕괴를 막는 게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연구자들의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싸움을 인류는 어디까지 밀어붙였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지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 인공태양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라는 작은 마을, 이곳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국제과학협력 프로젝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ITER, 국제핵융합 실험로. 한국,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까지 총 35개국이 참여합니다. 라틴어로 ITER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핵융합 상용화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985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처음 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적대국이었던 두 나라가 핵융합 앞에서는 손을 잡았습니다. ITER의 목표는 상용 발전이 아닙니다. 핵융합으로 얻는 에너지가 투입한 에너지의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공하면 세계 최대의 토카막이 됩니다. 진공 용기만 지름 19m가 넘고 무게는 에펠탑의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테르는 원래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34년 으로 완공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무려 9년이 지연된 겁니다. 이유는 복잡합니다. 35개국이 부품을 나눠 만들어서 프랑스로 모으는 방식인데 각국의 제작 오차,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 그리고 진공용기와 열차 폐쇄에서 발견된 기술적 결함이 겹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2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5년 첫 논의부터 계산하면 완공까지 거의 50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테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초전도 자석, 중앙 솔레노이드의 핵심 부품이 완성돼서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2025년에 전해졌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테르가 이렇게 거북이 걸음을 걷는 사이 훨씬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제협력이 아니라 단 한 나라의 실험실에서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국립점화시설 NIF는 이테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씁니다. 토카막처럼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오래 가두는 대신 강력한 레이저 192개를 아주 짧은 순간에 한 점에 집중시켜서 순식간에 핵융합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이걸 관성 가둠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 8월 NIF는 처음으로 연소 플라즈마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입 에너지의 7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어냈죠. 점화까지는 아니었지만 대단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5일 드디어 그 벽을 넘었습니다. 2.05메가줄을 투입해서 3.15메가줄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1.5배. 이게 바로 핵융합 점화입니다. 얻은 에너지가 투입한 에너지가 많아지는 순간 이 소식이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이 인류가 마침내 별의 불꽃을 만들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냉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3.15메가줄이라는 수치는 오직 레이저가 연료 알갱이에 전달한 에너지만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192개의 레이저를 쏘기 위해 시설 전체가 끌어다 쓴 전력은 무려 400메가줄에 가까웠습니다. 즉 콘센트에서 뽑아 쓴 전기 전체로 보면 아직 완전한 순이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실험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핵융합 반응 그 자체가 투입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증명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일회성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개월 뒤인 2023년 7월 NIF는 이 점화를 다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9월 3.88메가줄까지 산출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과학적 성과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2022년 NIF 결과가 증명한 건 순에너지 핵융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가능한가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효율적으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태양, 수소폭탄 70년의 도전, 이테르, 그리고 미국의 NIF까지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핵융합 경쟁의 한 축에 우리나라가 아주 진지하게 끼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어느 나라도 넘지 못할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들이 뛰어든 민간 기업들의 진짜 속도전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게 성공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까지 함께 가보시죠.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이곳에 K스타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가 있습니다. 2008년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된 이 장치는 크기는 이테르보다 훨씬 작지만 실험 데이터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다투고 있습니다. 2018년 K스타는 세계 최초로 초전도 토카막에서 이온온도 1억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때 유지 시간은 1.5초였습니다. 2020년에는 8초, 그리고 그해 말 20초로 늘렸습니다. 2021년 11월 드디어 30초 유지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디버터라는 핵심 부품을 탄소 소재에서 텅스텐 소재로 교체한 뒤 48초까지 기록을 늘렸습니다. 자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왜 이 초단위 숫자가 중요할까요? 1억도를 1초 유지하는 것과 300초, 즉 5분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도전입니다. 연구진의 최종 목표는 2026년까지 300초 유지입니다. 300초를 버틸 수 있다는 건 사실상 24시간 연속 가동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2025년 초 중국의 이스트라는 토카막 장치가 1억도에서 무려 1066초, 그러니까 17분 넘게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이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장치가 유지한 1억도의 조건과 측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보다는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용화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미국의 NIF가 레이저로 순간적인 섬광을 만드는 방식이라면 한국과 중국의 토카막은 지속적으로 불을 켜두는 방식을 목표로 합니다. 24시간 발전소를 돌리려면 결국 토카막 방식이 훨씬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K스타가 쌓은 이 데이터는 그대로 이테르 건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30년 노하우가 인류 공동의 인공태양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는 셈입니다. 2021년 이후 핵융합 산업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가 수십 년째 걸어온 이 느린 길에 갑자기 민간 자본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9월 기준 전 세계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된 민간 공공자금은 누적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 MIT에서 스핀오프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무기는 고온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테르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훨씬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죠. 그 결과 이테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스팍이라는 실험 장치를 짓고 있습니다. 투자자 명단에는 빌 게이츠, 구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실제로 이 회사와 발전 전력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발전소의 전기를 벌써 사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또 다른 강자는 헬리온 에너지입니다. 이 회사는 토카막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씁니다. 자석이 아니라 플라즈마 덩어리 두 개를 고속으로 충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회사에는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개인적으로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공급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왜 하필 AI 기업들이 핵융합에 이렇게 진심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다음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핵융합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어떤 민간 기업도 아직 실제로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지는 못했습니다. 헨리오는 연내 자사시험로에서 전기 생산을 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상용 발전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커먼웰스의 스팍 역시 최초 계획보다 일정이 미뤄져 첫 플라즈마 점화는 2027년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속도는 이례적입니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수십 년 단위로 움직였다면 민간 기업들은 이제 수년 단위를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30년 후가 될까요?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핵융합 발전이 정말 상용화된다면 가장 먼저 연료 문제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핵융합의 주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거의 무한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들어있는 중수소만으로도 석유 300리터에 맞먹는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연료 걱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핵융합 반응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핵분열 발전소처럼 수만 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방사화된 구조물은 발생하지만 관리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네 번째, 안전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건이 흐트러지면 반응이 저절로 멈추기 때문에 폭주 사고의 위험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인데요.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가 생긴다면 인류 문명 전체의 판이 바뀝니다. 담소화 시설을 무제한으로 돌려서 물 부족 문제를 풀 수 있고 우주 탐사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와 첨단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도 걱정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70년 전 냉전의 무기로 태어난 그 반응이 어쩌면 인류를 다음 단계로 데려갈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장밋빛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냉정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핵융합이 완벽한 해답처럼 보이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삼중수소의 부족 문제입니다.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중수소는 바닷물에는 풍부하지만 삼중수소는 자연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에 있는 삼중수소를 다 모아도 몇십 킬로그램 수준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전소는 반응 과정에서 삼중수소를 자체적으로 증식시켜야 합니다. 리튬을 이용해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게 아직 대규모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재의 한계입니다. 1억도짜리 플라즈마 바로 옆 겨우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벽면 소재는 엄청난 중성자, 방사선과 열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소재 중 이 조건을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완전히 검증된 소재는 아직 없습니다. 세 번째, 경제성입니다. 설령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건설비와 유지비가 기존 발전 방식보다 비싸다면 상용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테르조차 실증 목표만 2035년 이후로 잡혀 있고 실제 상용 발전소는 그 이후 이른바 데모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5년, 10년 안에라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 업계의 낙관적 전망은 종종 실제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상용 핵융합 발전이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 사이에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행 속도를 바탕으로 가설적 전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70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앞으로 10년, 20년은 어쩌면 마지막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융합은 이미 있는 태양광이나 원자력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태양광은 이미 상용화가 끝났고 비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와 밤낮의 영향을 받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 즉 핵분열 발전은 이미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해온 검증된 기술입니다. 탄소 배출도 적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을 수만 년간 관리해야 하고 드물지만 폭주 사고의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핵융합은 이 둘의 장점만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처럼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고 태양광처럼 폭주 위험이 낮으며 폐기물도 훨씬 적습니다. 다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융합을 태양광이나 원자력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계속 인류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핵융합은 그 뒤를 이어 등판하는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인류의 에너지 지도는 이렇게 겹겹이 쌓이며 넓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냉전의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꿈, 수십 년의 실패, 수많은 30년 후라는 쓸쓸한 농담, 그리고 2022년 12월 처음으로 계산기가 인류의 손을 들어준 순간 인류는 70년 동안 지구 위에 작은 태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불꽃을 켰습니다. 아직 이 불꽃이 작고 짧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도 부족하고 소재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원래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은 12초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을 열몇 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1억도 그리고 그 불을 가들 그릇 없는 그릇, 이 말도 안 되는 도전 앞에서 70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